데이터 효율적 학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이 트랜스퍼 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고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한 큰 주제가 데이터 효율적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한 2시간 정도 시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이상승 교수님께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또 다른 또 데이터 효율적 학습의 한 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인트로덕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트랜스퍼 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순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실습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자, 인공지능 어제 기초 수업 들으셨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근데 그 간단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 바로 이미지넷이라는 엄청나게 고품질의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 뭐냐 하면은 1200만 개의 데이터셋을 모든 이미지의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지를 사람이 일일이 손수 이제 정답지를 만든 다음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들 딥러닝의 레볼루션을 위한 브레이스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품질 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 모델 만들 수 있다,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그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 각각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지넷이 엄청난 데이터 셋임은 분명하지만 이미지넷도 역시나 실제 우리가 발견 가능한 실제 세상에서의 모든 이미지 셋이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작은 서브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넷도 사실은 서브셋이다. 그래서 이미지넷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서브셋 바깥에 있는 이미지, 예를 들면 리얼월드 이미지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포함하는 되게 큰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샘플 스페이스를 그냥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전체의 리얼 이미지 중에 아주 서브셋을 이미지넷이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미지넷 바깥의 도메인에 있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미지넷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 바깥에 있는 도메인의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성능을 평가를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은 얘는 드로잉이죠. 얘는 어떤 아이콘입니다. 둘 다 차인데 하나는 박스, 하나는 에어플레인,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잘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 어떤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얘가 잘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가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 트레이닝을 하는 데이터셋과 테스트하는 데이터셋과의 차이를 도메인 시프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흔히 트레이닝을 하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소스 도메인, 그리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셋의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고 타겟 도메인에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되게 큰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 셋을 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제품에 대한 뭐 가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걸로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 캠으로 찍은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하냐? 가상의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기가 쉽잖아요. 레이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고 타겟 도메인에서 잘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해보면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는 이 위에 이미지가 뭐냐면은 게임 이미지입니다. GTA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실제랑 비슷한 로드랑 사람이랑 이 행동까지 다 실제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데, 결국에는 실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상의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모든 픽셀 와이즈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까지도 다 정확하게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런 리얼 타겟 도메인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을 트래킹하기 위한 마커, 이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를 트래킹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리얼 우리 실제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의 이 입모양에다가 마커를 레이블링하는 게 되게 고되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마커를 만들어서 트래킹하는 모델을 만들면 실제 세계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어떤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토픽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이고요. 두 번째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컨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넷이라는 게 레이블드 된 데이터 셋이고 이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 예를 들면 이런 아이콘 이미지가 몇 장이 있는데 그 몇 장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수의 개수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에 충분치 않은 양인 거죠. 예를 들면 뭐 10장, 100장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 20만 장, 30만 장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된 웨이트들을 다 잠굽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 셋을 가지고 고정된 웨이트의 일부분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왼쪽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 셋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컨텍스트, 문맥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놈들이 이 특정 타겟 도메인의 특징을 더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널리지, 지식을 전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스 도메인에서 지식을 학습을 하고 그 지식을 타겟 도메인에 전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 방법론을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뭐냐? 이제 소스 도메인은 똑같아요. 이미지넷과 같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근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타겟 도메인 데이터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그 전에는 타겟 도메인도 작은 양이지만 레이블링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타겟 도메인에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지넷은 데이터셋이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이콘에 대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이콘이라는 것을 치면은 이 아이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레이블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스크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폴더 안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셋은 레이블링은 없지만 우리가 맞추고 싶어 하는 아이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에 이미지넷이라는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언레이블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동시에 넣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모델의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넷이랑 이 언레이블드 되어 있는 타겟 도메인 데이터셋은 특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특성이 다르니까 그 피처 도메인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분포를 맞춰주는 겁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냐 하면은 그 전에는 이 지식을 여기로 전달해 주는 거였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 둘의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라는 것은 또 시나리오가 조금 더 달라요. 일단 우리가 되게 큰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넷이 아닌 거예요. 아주 큰 이미지넷인데 예를 들면은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같은 도메인 안에 아주 작은 양의 레이블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의 어떠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자동차 이미지를 넣으면은 난 이 자동차가 뭐 지금 자동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뭐 바퀴와 앞에 프레임과 뒤에 프레임과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것을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그 레이블드 되어 있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이런 데이터셋 안에 있는 물리적인 특징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몰 레이블 데이터셋, 아주 작은 프랙션 데이터셋의 레이블을 가지고 이 모델의 또 일부분만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델은 전체적인 물리적인 특성, 컨텍스트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고정을 시키고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셋, 아주 작은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을 때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잠가놓고 마지막 레이어만 만약에 뭐 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되게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에서 또 이제 언슈퍼바이드 방식으로 널리지를 배워서 이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얘를 전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파워풀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미지넷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몰 레이블드 데이터셋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의 데이터셋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데이터셋이 제공이 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레이온이라는 데이터셋이 뭐냐면은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다 모아놓은 풀인 거예요. 근데 레이블이 사람에 의해서 일일이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데이터셋을 어떻게 레이블링이 다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셋을 다 모으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종류의 이미지, 물체, 뭐 사람,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얘가 잘 학습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셋, 레이블드 데이터셋, 이미지넷도 사실은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셋인 거고요. 그죠? 아이콘 데이터셋도 아주 작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배운 지식을 이미지넷으로 전이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이콘 데이터셋에도 전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굉장히 강력하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근본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일단은 데이터셋을 막 모으고 이거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이거를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트랜스퍼 러닝 혹은 파인 튜닝을 해요. 그걸 우리가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아답테이션은 아까 도메인 아답테이션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어떤 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거든요. 그 중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온 이미지넷 태스크에 대해서 이 순위를 매긴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은 알렉스넷 거의 그 딥러닝이 부흥하기 초창기 모델이죠. 그리고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건 플로렌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플로렌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 아까 그 모든 세계의 모든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플로렌스 데이터셋도 그런 종류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레이블링 없이 일단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태스크, 예를 들면 이미지넷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아답테이션, 트랜스퍼 러닝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논문을 찾아가 보면요, 플로렌스 모델의 논문을 찾아가 보면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답테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모델을 찾아보시면은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아답테이션 모델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게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거고 아답테이션 모델이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그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친 이 그림을 이제는 이해를 하실 텐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그래서 어떤 아주 작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을 지식을 학습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또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타겟 도메인으로 전이를 하는 방법론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된 모델에 우리 타겟 도메인으로 전이를 하는 방법론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도메인 아답테이션은 서로 분포가 벌어져 있는 것을 가깝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이미지 데이터셋에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레이블링 없이 학습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그 다음에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 세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독일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독일어 잘 하시는 분? 있지만 손을 안 드시겠죠? 이게 저 독일어 못하는데 Auf Vaterschen?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제 그 아내가 어렸을 적에 독일어 학원을 한번 다녔었는데 그 독일어 학원이 특이한 게 독일에서 운영하는 각 나라에 위치한 어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언어 학습 방식을 고수를 하는 그런 어학원이더라고요. 가서 이제 첫 시간에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왔는데 그냥 독일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해하는지 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설명을 할 때도 그냥 독일어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Thanks for joining us. I'm Rick Steve. Until next time, keep on traveling. Auf Wiedersehen. 이게 auf Wiedersehen이 마지막에 나왔죠. 또 이 두 번째 동영상 보실게요. Next time, auf Wiedersehen.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auf Wiedersehen. 뭐 다들 짐작이 되시죠? 다음에 봐요. 아니면 뭐 반가웠어요. 아니면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헤어질 때 쓰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거 하나는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동영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일을 여행을 하다가 이런 표지판을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이 단어는 알 거 아니에요. auf Wiedersehen. 이거 나가는 길 같다.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노래의 제목을 봤더니 auf Wiedersehen, my dear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왠지 슬픈 노래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auf Wiedersehen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내용이고 이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접시잖아요, 접시. 근데 아이를 가리킬 때 얘는 접시야 라고 가리킬까요? 접시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얘가 접시야 라고 배우지 않고 그냥 이 위에 음식을 올려둘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접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음식이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접시고 접시 위에는 음식이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정답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접시 위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접시 위에 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바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데이터만 가지고 접시 위에는 음식이 있다. 어떤 말 혹은 장면 끝에는 auf Wiedersehen이 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레이블링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떤 데이터의 순서나 음식의 어떤 물체의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단어나 물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배울 때 제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로부터 컨텍스트를 배우기 위한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unlabeled dataset, 예를 들면 아이콘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피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피처가 얘의 물리적인 특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수업도 이런 비슷한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수업 중에 오토 엔코더라는 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오토 엔코더. 오토 엔코더의 역할이 뭐냐면은 원래의 이미지를 이 피처만 가지고도 다시 재복원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이야. 그래서 오토 엔코더의 태스크는 뭐냐면은 원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피처들이 뽑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오토 엔코더에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태스크든 상관없고요. 여기에 아주 유용한 피처가 모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토 엔코더처럼. 이거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유용한 피처가 모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몰 레이블드 데이터 셋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와서 이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태스크는 라벨을 잘 맞춰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레이블링 없이 문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우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얘를 잘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도 있죠. 세그멘테이션도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풀고자 하는 방법, 그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서 우리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이해를 위해서 일단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에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두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The chef cooked the mea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리컬시브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를 모델한테 넣으면은 얘가 셰프를 뱉어내도록, 셰프를 넣으면은 쿡드를 뱉어내도록, 아니면 쿡드를 넣으면은 더를 뱉어내도록.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얘한테 주면은 레이블링이 필요 없죠. 그냥 다음 단어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의 문맥을 얘가 이해를 하더라라는 거죠. 아까 of 비덜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얘는 뭔가 헤어질 때 쓰는 말 같다 라고 짐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그냥 임의로 몇 개의 단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한테 얘를 채워 넣어 봐라 라고 얘한테 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레이블링이 필요 없잖아요. 지운 다음에 다시 채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링,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이제 내일 아마도 LLM 김태현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개념을 돕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중간 단어를 빼놓고 다시 그거를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측면에서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 분야에서는 얘가 어떠한 방법론이 있을까?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discriminative learning, 두 번째는 generative learning, 세 번째는 contrastive, 네 번째는 non-contrastive.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또 Self Supervised Image Classification on ImageNet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히스토리를 쭉 보시면은 일단 2017년도 정도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한 19년도 정도부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선두에 서기 시작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다가 소타 모델을 찍은 거는 non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고요. 또 갑자기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게 다시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방법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계속 이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소타 모델의 성능을 막 꺾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전쟁입니다. 완전히 전쟁인데, 각각 어떤 방법론들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장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막 여러 방법론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방법론의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씩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혹은 벡터. 그래서 얘를 맞춰라. 뭘 맞추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 이미지를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몇 도 기울였게라고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리적인 컨텍스트를 배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직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 패치를 여러 개를 나눈 다음에 얘를 무작위로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거 내가 어떻게 섞을게, 어떻게 하면 다시 원 이미지가 되게 라고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또 물리를 배우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패치를 자르는데 이번에는 섞은 다음에 다시 재구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 네모를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근처에 있는 임의의 패치를 또 얘한테 주고 이 패치는 파란색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있을까 라고 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3번이겠죠. 그런 식으로 얘를 학습을 시키니까 물리적인 문맥을 이미지에서 잘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드밴스드 된 것 같잖아요. 더 복잡하고. 근데 연도를 보시면은 왼쪽이 더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왼쪽에서도 이거를 다 성능 검증을 해서 자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문맥을 잘 학습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러닝 말씀드릴게요. 제너레이티브는 뭔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숫자나 짧은 벡터, 어떤 패치의 순서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생성하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페인팅, 어느 한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니 얘가 물리적인 문맥을 잘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혹은 그레이스케일로 얘를 바꾸고, 원래 칼라 이미지인데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칼라로 학습을 하도록 하니 물리적 문맥을 잘 학습을 하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 아까 랭귀지 모델에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막 나눈 다음에 중간중간을 뚫어놓고 이 패치를 채워라 라고 하니 얘가 문맥을 잘 파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요즘에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안 좋아졌어요. 뭐 예를 들면 CNN, 유넷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얘를 했는데 얘를 못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패치를 지우고 얘를 채워라라고 했을 때 얘를 못하더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마스크드 온토 엔코더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얘는 뭘 썼냐면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어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패치를 나눈 다음에 뭔가를 처리를 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랑 이렇게 패치를 지웠다가 다시 채워넣는 메커니즘이 딱 궁합이 맞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개발된 이후에 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의 연구가 엄청나게 또 활성화가 돼갔고요. 요즘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 학회를 가시면은 이거 관련된 제너레이티브 러닝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발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맥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뭐냐?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것은요. 이 모델이 있는데 이미지를 넣어서 이 모델의 어떤 피처를 뽑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를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을 하는 거예요. 얘를 뭐 기울이기도 하고 중간을 지우기도 하고 색을 바꾸기도 하고 노이즈를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크롭,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증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얘와 얘는 같은 클래스라는 거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무리 증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인공지능 모델한테도 그거를 배우게 시키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와 증강을 한 이미지는 같은 클래스다. 그래서 피처 도메인에서의 두 피처의 그 거리를 좁힙니다. 그거를 어트랙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 두 개는 다른 클래스일 확률이 크다 라고 해서 이 둘 사이는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니까 이 강아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문맥을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와 다른 이미지와의 어떤 차이를 물리적으로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얘를 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풀도록 하니까 작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되게 잘 학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한동안 왕자의 이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탑을 찍다가 근데 얘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거티브 샘플을 다양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큰 양의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증강을 하는 수준을 그 이미지 개수를 잘 조정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거티브 샘플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배치 데이터셋에서 그냥 평균 방향으로 얘를 프로파게이션 하니까 얘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 네거티브 샘플 다양한 컨텍스트를 배우더라. 그러니까 이 엄청 큰 배치 사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이 논문에서는 막 3000, 4000 이렇게 합니다. 배치를. 근데 이미지의 사이즈가 1024, 1024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연구진들은 그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2000, 3000 배치 사이즈를. 보통 막 이런 큰 이미지를 다룰 때는 뭐 한 10장, 20장 이렇게 넣어가지고도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non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거예요. 네, non contrastive. 근데 이 뭐 그 또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흥미로운데요. 또 이 똑같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넷인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심클리어 그리고 모코 얘네가 바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근데 심클리어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배치 사이즈를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얘는 메모리 큐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배치를 항상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을 어떤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끌어다가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년 이제 학회를 가가지고 이 점을 하나씩 찍는 건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얘가 이제 싸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싸우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비올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은 구글에서 발표한 non contrastive learning의 그 초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심클리어 버전 2보다 더 이제 높으니까 구글에서는 좀 만족을 했고, 근데 이제 모코 다음에 발표된 모코 V3보다는 좀 낮잖아요. 좀 상심을 하고 있었겠죠. 상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이노라는 게 나오고 이 다이노가 페이스북에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non contrastive learning을 하네. 우린 다이노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소타를 찍은 거는 다이노 버전 2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그 깃발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소타는 non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이 싱클레어 그리고 모코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트라스티브에서 non 컨트라스티브로 한 단계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거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미지를 얘한테 넣고 그리고 얘를 또 증강을 해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파지티브 샘플 만드는 것처럼 얘를 증강을 하고 얘를 또 어떤 모델에 넣습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모델에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샘플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1번 넣고 피처 뽑고 2번 넣고 피처 뽑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날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 얘가 업데이트된 웨이트의 히스토리를 다 모아갖고 걔를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해서 걔를 티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은 스튜던트 모델은 이 샘플이 막 바뀌면은 너무 왔다 갔다 막 천반이축처럼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웨이트를 평균을 좀 하면은 그래도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 히스토리에 대한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 티처 네트워크를 만들고 원본 이미지와 증강된 이미지의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의 사이를 줄이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되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합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엄청 크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라스티브부터 넌 컨트라스티브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이게 큰 네 가지 꼭지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자, 그 중에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랭귀지 이미지 프리 트레이닝 클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전 랭귀지 모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챗GPT한테 사진 넣으면은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클립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오픈 AI에서 개발을 한 거고 얘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여러분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지 인코더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이렇게 뽑았잖아요.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땅땡땡. 그 전에 뭘 했냐 하면은 1번 이미지와 파지티브 샘플, 증강된 이미지는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얘와 다른 이미지는 멀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는 텍스트 엔코더라는 거를 하나를 더 만들고요. 얘는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여기에 이 각각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 뭐 잔디 위에 있는 어떤 그 강아지다라는 레이블을 얘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 문장에 대한 또 그 피처들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진짜 실제 페어에서 온 것끼리는 가깝게, 페어가 다를 때는 멀게 이거를 학습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파지티브 페어는 같은 그 페어에서 온 이미지와 그 문구,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이미지는 얘인데 설명은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이거 라벨이잖아요. 근데 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레이온 뭐 OB 이런 데이터셋이 사실은 이런 일종의 레이블과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을 때 스크랩을 해오잖아요. 근데 스크랩할 때 얘가 뭘 같이 하냐면은 이 이미지의 태그 정보, 그리고 이 이미지 근처에 있었던 문장을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러프한 레이블드 데이터셋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러프한. 그래서 얘가 아주 100% 매치는 되지 않을지언정 이 러프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얘가 문맥을 이해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클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하면은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이미지를 넣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텍스트 엔코더에 photo of 다양한 오브젝트를 다 얘한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플레인, 카, 독, 버드 이런 식으로 넣고 이 텍스트 엔코더의 피처를 쫙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갖고 제일 디스턴스가 짧은 것을 뽑으면 신기하게도 photo of dog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레이블드 데이터셋, 그러니까 고품질의 레이블드 데이터셋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는 것이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뭐 싱클레어, 비올, 모코 다양한 방법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시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예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시는 어노멀리 디텍션인데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철조망에 끊어진 제품을 진단을 하고 싶은데 이런 끊어진 이미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이블드 데이터셋 없이 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패치를 뜯어가지고 이미 위치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 패치 경계면에서 어떤 공간적인 불연 속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불연 속성이 이 실제 철조망이 끊어진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 이미지와 합성된 결함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정상 고장을 분리하도록 하니 이 트레이닝을 잘 하니 리얼 어노멀리 데이터셋에서도 얘를 잘 이제 평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죠. 데이터셋의 레이블 정보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시도 있고요. 그리고 어노멀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 패치를 그냥 하나만 뜯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 어노멀리를 합성을 하되 어노멀리를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마스크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 정보도 같이 예측하도록 하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시인데요. 10분 정도 쉬고 이 두 가지 토픽과 실습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